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 국회에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있었던 일,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불출마 선언 덕일까? 김남국 의원, 오늘 사실은 국회 윤리특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오전에 결정할 걸로 예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오후로 미뤄지더니 아예 일주일 넘게 미뤄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김남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럼요. 오늘 국회에서 이 징계 결정 표결 이걸 연기했다는 내용들을 합의를 통해서 발표를 좀 했거든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8월 30일 1시 반에 토의를 재개해서 그때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김남국 의원이 10시 반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요청을 했고, 김남국 의원이 저번 주에 소명했을 때 그때는 본인이 불출마할 거라는 의사를 주요. 그때는 안 했었죠. 예. 김남국 의원 건이 좀 더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을 수용해서 일주일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연기가 된 거예요. 지금 언론들,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오전이면 점심 먹기 전이면은 징계 결과가 어떤 식으로도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후 2시로 연기가 되고 그리고 아예 다음 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요. 이 연기에 앞서서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낸 김남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의 SNS상에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리위 심의와 관계없이 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입니다. 불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역구 유권자들께 실망을 안겨들어서 무겁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 그러니까 지역구 이 유권자들 위해 임기를 끝까지 책임 다하는 것뿐. 여기서 뭔가 소망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최대 징계 수위가 제명, 의원직 제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그동안 쭉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에서도 그런 얘기 내용을 다뤘을 거고요. 그런데 본인은 임기를 다 마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대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가, 징계 표결을 한 회의가 열리기 1시간도 채 안 되는 전에 갑자기 내놨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확실히 그것 때문에 징계 결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떤 생각,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노림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림수는 일단 시간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시간 동안 작업을 좀 해서. 작업이요? 예, 이 국회의원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소위의 결정에서 징계가 나오지 그러니까 제명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뭔가 본인이 좀 움직이겠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첫 번째 이제 드는 건 무슨 생각이냐면 그걸 혼자 했을까? 저렇게 발표하는 저런 불출마 선언을 입장을 낸 게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이겁니까? 예. 왜냐하면 뭔가 의논했을 거예요. 민주당의 그 친한 의원들하고. 누구라고 보시는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있기는 있지만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전재수 의원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일단 이거를 불출마 선언을 하면 그다음에 소위를 연기시키자. 아마 이런 작전을 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 소위에서요. 표결을 해가지고 제명이 그대로 나오면. 어떤 일이 지금 권고는 제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제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본회의에서 되는 거는 그냥 제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소위의 날짜를 좀 지연시키는 전략을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잖아요. 이 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겠죠. 김남국 의원과 김남국 의원을 돕는 어떤 의원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후에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림수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네.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앞서서도 지금 여야 간사 설명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소명하는 자리에서 불출마 얘기 안 했다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근데 표결을 1시간 정도도 채 안 남겨놓고 갑자기 불출마하겠다 입장을 냈고 그 영향 탓에 사실은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 결정하는 회의가 연기가 됐잖아요. 자, 김남국 의원은 어떤 생각에서 이걸 했을까요? 일단 뭐 소위 표결 결과가 예. 이제 김남국 의원의 바람하고는 좀 다르게 예.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와 가까운 그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제대로 그냥 일정 열렸다라면 제명 쪽이 나오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표결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3대 3입니다. 여야가. 표결에 합의했다는 거는 그 민주당 소위 의원들조차도 예. 김남국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뭐 윤리 기준이나 이런 것을 현저히 위배했고 윤리자문위원회 권고처럼 제명도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예. 판단을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 합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서 정미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윤리특위 소위에서 저게 만약에 제명으로 결정이 나서 본회의 간다면 예.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본회의에서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예. 전체적으로 여야의 의사가 합치됐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 윤리특위 위원들한테 예. 일종의 이제 정상 참작 구명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예. 차기 총선 불출마를 얘기한 건데, 근데 저게 그 징계 수위에 반영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차기 총선, 그러니까 미래의 그 22대 국회에 예.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 하고, 예. 21대 국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거 하고 사실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때문에 지금 윤리특위의 소임은 예. 이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행위가 특히 이제 뭐 국회 상임위 중에 본회의 중에 그게 과연 국회의원이 지켜야 될 윤리 기준에 적합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차기 총선의 불출마 여부가 무슨 뭐 징계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의 저런 이제 뭐 페이스북에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불출마가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안타까워하는 이런 의원들하고 교감 없이 했겠느냐. 그건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같은 교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쨌든 그 윤리특위 소위위원들이 예. 당장 결정하지 못하고 일주일 연기하고 시간을 좀 둔 걸로 봤을 때 민주당 의원은 아니지만 현재 또 민주당의 당적을 가졌던 의원으로서 조금 이제 판단을 해보자. 지도부의 그러면서 의사가 불출마 선언 그 입장이 나온 뒤에 지금 이 윤리특위 소위에 참여하는 민주당 위원분들이 연락을 좀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고민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결국엔 연기가 됐다 이건데요. 앞서서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내용이 좀 소개한 화면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임기 얘기가 있어요. 임기. 간절한 바람. 그냥 바람도 아니고 간절한 바람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면서 임기를 끝까지 다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부분을 본인이 굉장히 바라는데 오늘 바로 결정이 되면 저게 관철이 안 될 수 있다. 본인의 바람대로 안 될 수 있다. 이걸 걱정했을까요? 아무튼 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앞서서 국민의힘 지금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그런 걸 좀 감안했다. 늦은 감이 연기되는 게 좀 늦긴 하지만 다음 주 가면 그래도 민주당이 요구가 있어서 이걸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는데 사실 오전에는요. 이거 표결 날짜를 연기하는 것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받아준 겁니까, 이거를? 조금 전에 이제 연기한다고 그 발표를 할 때 이양수 의원의 표정이 보면 떨떠름한 표정. 뭐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도 받아줬단 말이에요. 아무튼.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양수 이제 의원이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이제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 송기현 의원하고는 이제 그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이제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그렇죠. 자주 봐야 되는 사이예요. 항상 이제
의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의논하고 이제 하는데 송기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내년 불출마 선언 어떤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좀 뭐 정상 참작이라도 좀 하기 위해서 좀 일주일 연기해야 된다고 좀 이야기를 좀 간곡하게 좀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매일 이 봐야 되는 사이로 그걸 매몰차게 뭐 오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쉽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송기현 그렇죠. 민주당 간사의 얼굴을 봐서 조금 배려해 준 거예요. 또 그러면은 두 사람이 또 두 분이 또 예. 사이도 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또 예, 사이이기 예. 때문에 좀 그런 두 분의 특수한 관계로 이제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오. 그런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월 날 어린이날 이제 보도가 시작돼서 벌써 이제 그 윤리위에 온 지도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꽤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결국은 왜 저런 식으로 판단했냐면은 예. 만약에 이제 그 제명이 되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함으로써 제명을 혹시 피할 수 있다면은 제명보다 낮은 징계. 예. 그러면 이제 다음은 아니지만 다음 이제 뭐 차차기 뭐 국회의원 선거도 또 노릴 수 있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했다고. 예,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와 좀 의논하에 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이 됩니다. 일단 야당 쪽 매일 봐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 없어서 했다. 약간 설명 그리고 약간 정치적으로 나중에 먼 훗날을 대비하셔서 제명이면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전개는 뭐 출석 정지 뭐 매치 이런 거는 시효가 지나면 또 사라지는 징계란 말이야. 아마 그걸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설명이신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송기현 의원이 한 번 더 설명한 게 있어요. 그리고 과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소명하기 위해 나온 그 모습도 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작이 된다고 해서 징계 제명으로 올라와 있는 거를 상당히 낮추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 그렇게 예단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일부는 뭐 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 지금 영상의 마지막 영상에 보시면 지난 17일 김남국 의원이 이제 윤리특위에 출석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과 이제 소명을 하기, 설명을 하기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왜 제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등등등 가면서 불출마하겠습니다라는 왜 그 자리에서 밝히지 않고 오늘 직전에 1시간도 안 남은 직전에 발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시점이 참 급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놨다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으로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어떤 교감이 있었다면 사실은 표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 그 징계 논의를 좀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이전에 국회의장 직속의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공고를 한 국회의원 2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명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게 뭐 차일피일 미루면서 곧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계속 그냥 올려만 놓고 미룬다는 거죠. 그럼요. 왜 그러냐면 더더구나 요즘 이제 워낙 현안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뉴스가 뉴스를 덮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 상황들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교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한다. 그럼요. 이렇게 안 한다. 교감을 안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 표결이 그 표결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 간사 사이에 표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표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미 표결에 들어간다는 그 의사 일정에 합의한 것 자체가 교감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에게 가장 불명예가 뭐냐면 자신의 과오,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임기를 중도에 그만둬야 되는 이 상황이야말로
본인에게도 불명예고 예. 자신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남국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최고 수준의 불출마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그러면 같고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과 안을 갖고 있다가 오늘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한 게 이거다. 예, 어떤 누가 얘기를 하거나 의논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교감을 했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안 옵니다. 절대 안 오죠. 그러면은 이 오늘 했던 이 불출마 선언이 다음 주에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더더구나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 사례를 가장 최근에 사례를 예.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강남의 태영 의원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액션을 취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니까 당에서 말하자면 징계 수위를 좀 낮춰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그러나 이 건은 국민들의 엄청난 이제 비판 속에서 예. 징계가 개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출마 불출마를 전제로 한 어떤 징계 수위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뭔가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 반면에 이 사안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성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이 어떤 징계 수위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시각들, 패널 네 분들 말씀에 그런 게 다 섞여 들어갔어요, 오늘요. 아무튼 오늘은 안 나옵니다. 나온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요.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30일입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 살짝 전망하셨는데 기다려보죠. 어떤 모습이 있는지요. 자, 다음 주제 두 번째 이슈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시겠죠? 키워드가 뭐 딱 말해주네요. 장관의 입입니다. 키워드가 장관의 입. 바로 한동훈 장관의 입. 어제 한동훈 장관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앞서서 또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뭐라고 한 얘기가 또 많았어요. 그거와 약간 이렇게 격돌하는 모습인데 일단 첫 번째 영상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인물들이 좀 묶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국폭 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은 않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역시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분의 그런 거짓말과 가짜뉴스에서도 아직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 민주당 의원 지금 3명이 등장을 했어요.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뭐 준비가 있는데 김의겸 의원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 얘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반격을 한 건데 민주당 의원 3명이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각각 다 반론을 펴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돌하는 모습이 되죠. 저희가 교차로 편집을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정미경 전 최고위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자, 손을 들어준다면 어디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 다 보셨잖아요. 당연히 한동훈 장관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뭐 이게 상식이잖아요. 어떤 측면을 좀 보셨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거 딱 보면은 좀 너무 어이가 없는 발언들에 대해서 기가 막힌 발언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국회 올 때마다 저런 얘기가 많은데 본인이 국회 오면 이거 물어볼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를 좀 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언어 사용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그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국가 폭력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완전 부정하는 언어거든요. 국가 폭력이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 뜻이 되니까요. 이러니까 그러면 그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 그 피해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건 당신의 폭력이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꺼낸 거죠. 끄집어낸 거죠. 그다음에 그 조카가 그 살해범 조카에 대해서 그 피해 당하신 분, 돌아가신 분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지금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저렇게 찝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이 지금 이거는 국민들을 거의 없이 여기는 발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 대표가 표결 때 그냥 퇴장하면 된다. 거부하라. 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더군다나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포기하는 거를 완전히 또 뒤집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피곤하니까 그런 얘기 아예 하지 말아라. 당신들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데 우리 국민 피곤하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저질방탄이다.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인데 뭐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거의 거짓말하는 분의 대명사로까지 우리한테 인식이 지금 되고 계시는데 그 분이 또 가가지고 갑자기 뭐 빨리 재판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재판을 빨리 하고 안 하고는 전권은 법원에 있잖아요. 판사한테 있는데 마치 그게 한동훈 장관이 모든 재판을 다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또 은근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방 날려주는 겁니다. 이거 전재수 의원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선공을 한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반격을 하는데 그것도 수위가 높긴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물가는 오르죠. 경제 어렵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온 세상 전체에 먹고 살기 힘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세상이고 북한은 미사일 쏴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흉기 들고 불특정 다수를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이 지금 그 정부가 과연 그 오송 참사에 이태원 참사에 비가 와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고 아니 이런 마당에 국무위원 더더구나 지금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살인 예고글이 하루가 멀다고 올라오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허구한 날 설사 야당이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둘러본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이 거칠게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질문을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은요. 야당 의원하고는 틀립니다. 야당 의원이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라 경영, 국가 경영의 최종 책임자는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허구한 날 국회에 와가지고 싸움이 있으면 그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말로써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큰 분열을 만들고 더 큰 갈등을 만들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 의원들하고 예. 허구한 날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덧붙여서 예. 한동훈 장관은 그냥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예.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평가받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조금 더 너그럽고 더 넓은 울타리로 더 넓은 풍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 좀 손해본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오히려 대통령 측근으로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역할,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을 더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아니 야당이 저렇게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장관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는가라는 시각과 아니 야당이 좀 그렇게 얘기했다고 장관이 그것도 실세 장관이 어떻게 따박따박 저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가라는 시각이 지금 충돌하셨네요. 두 분이 지금. 자 그런데요. 홍석준 의원님께는 네. 아까 영상에 등장했던 민영배 의원이 한 말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와서 이게 표결을 할 때는 거부하자.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표결할 때 퇴장하자 이거예요. 이건 무슨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예, 그에 앞서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굉장히 그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국회 워낙 많이 받죠. 예, 올 때마다 많은 언론인들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런 어떤 방금 나온 저런 멘트만 했다면은 좀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살인 예고거리라든지 또 장관에 관련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기자들이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영배 의원은 진짜 아무리 이제 저렇게 말을 할 당시에 그 원외 어떤 지구당 민주당 그 분들의 어떤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당내 어떤 그런 어떤 모임이라서 말을 물론 좀 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보니까 막 박수 소리 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하는 중에 뭐 간악한 한동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저는 좀 품격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체포 동의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 퇴장을 하자. 본인의 말에 따르면 며칠 동안 깊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장하면은 그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몇 분이 이제 따라서 퇴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저 의미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왜? 국회에서는 그 인사 관련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지금 국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 말은 분명히 국회 현행 어떤 법을 무시를 하고, 특히 또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그 의정 생활을 해야 되는 헌법에 대해 어떤 원칙에도 유배되는 어떤 그런 문제되는 말이고 결국은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 그 퇴장을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수박임이 증명이 돼서 이제 자표가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남아서 거기 앉아 있는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냥 무기명 투표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부결이 될 거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데 저는 그런데 최근에 그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이제 불체포 특권의 어떤 군부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서 뭐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몇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유무형의 그런 어떤 의사를 저는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폭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정당한 지난번 의총의 그 어떤 영장 청구는 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을 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실 민영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논란처럼 비춰졌어서 그 아까 영상 중에 좀 포함이 돼 있었고 뭐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그냥 바로 또 반박하는 얘기를 또 어제 국회에 오면서 했어요. 근데 앞서서 전했던 영상에서 한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그 얘기인데요. 이거는 또 다음 준비된 영상에 비하면 약간 몸풀기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 어제요 국회 법사위가 열려서 거기에 출석했거든요. 여기서도요 대단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이 직접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봅시다. 해당 음식점의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원래 최강욱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은 원래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어제는 뭐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남는 건 깝죽과 갑질이에요. 지금 결국엔 표현 남는 거는 지금. 이거 근데 사실 이거 누가 좀 너무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근데 저 두 분의 법사위에서 충돌이 뭐 새삼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어제는 조금 과거보다 좀 수위가 올라갔어요 지금요. 뭐쓴 그 어휘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러다가 국회 법사위가 지금 21대 국회 최대 불량 상임위가 될 것 같아요. 불량.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그 질의 태도 혹은 질의 내용도 저도 국회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과히 이게 공감하거나 이 지지하기가 어렵고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잘잘못이 뭐 있겠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똑같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혹은 야당이 이런저런 그 현안에 대해서 발언한 걸 가지고 반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은. 그거는 여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일종의 이제 국회에 오면 항상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쓰는 그 어휘나 혹은 답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게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장관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대신에 국무위원 옷 벗고 하시라. 제가 이걸 시종일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무위원 옷 벗고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정치를. 그러니까 빨리 내년 총선도 있고 한데 국무위원 그 무거운 옷을 내려놓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부처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장관의 위치에서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재능은 탁월한 것 같으니까 정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홍석준 의원님께 이거 마지막 질문 관련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 건데 지금 이 박원석 의원님의 어떤 이 말씀 중에 나왔던 내용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로부터 질문받고 하는 게 다 대부분 현안이에요. 그리고 야당에서 나왔던 어떤 주장이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거는 장관이 할 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여당 국회의원들 많이 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입장 내거나? 오히려 사실 어떻게 얘기가 있냐면 여당 쪽에서 어떤 저런 주장이나 입장이나 반박보다는 한 장관 한 사람의 입장 반박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지적이 맞죠. 왜냐하면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관련된 지금 주요 이슈를 다 총괄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어떤 사람, 보통의 국회의원보다는 관련된 어떤 멘트가 훨씬 더 이제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한동훈 장관에게 많이 좀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좀 반석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말이 멘트가 때로는 좀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한동훈 장관이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상임위라든지 특히 또 본회의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정말 충분히 또 정책적으로 이제 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최강욱 의원을 보면 지금 최강욱 의원 지금 이제 걸려있는 지금 소송이 있고 지금 항소심 작년에 벌써 끝난 게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지금 이제 재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지연이 돼서 그렇지 지금 벌써 대법원 지금 판결이 지금 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채널A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과연 최강욱 의원이 저 법사위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런 식으로 일국의 그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을 깐죽거린다는 저런 식으로 좀 표현을 쓰는 건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갈 때마다 맨날 이렇게 뭐가 싸움처럼 비춰집니다. 사실은 저런 모습이 어제도 있었고요. 근데 어제는 좀 많았어요. 뭐 이게 전선이 여러 개가 나타나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주제가 오늘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새롭게 하나 또 등장한 어떤 사실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조여온답니다. 조여온다. 조여온다.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대북 송금 관련된 이게 또 이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로 아주 현안으로 떠올랐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자, 이와 관련해서 한참 전이다. 벌써 몇 달 그냥 지났거든요. 올해 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내복 사입은지. 황당한 얘기죠. 어떤 점에서 좀 황당하다고 보시나요? 자, 이재명 대표가 황당합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 어떤 설명이 없는데 그게 오늘 어떤 검찰의 움직임이 알려졌거든요. 화면 보시죠. 자,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불구속 입건했는데 제3자 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가 된 겁니다. 입건됐어요. 요 내용이고요. 검찰에 최근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발언 등등등 이런 걸 아마 참고한 걸로 보이는데 좀 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 보신 영상에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는데 황당하다.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정비경 전 최고위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전환해서. 결정적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과 그 직원들의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그냥 단순 뇌물죄는 그 뇌물을 서로 주고 받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아니라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럼 수사할 때 그걸 다 염두에 둬요.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이 과연 부느냐 다 말해주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쌍방울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어요. 예, 보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방북 비용인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여태까지 그 북한에 이제 누군가가 가려고 할 때 공짜로 그걸 오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아무튼 돈을 받고 뭔가 와라. 대가. 뭔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3자 뇌물이라는 건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는 그거를 김정은한테 뭐 줘서 자기가 뭔가 하겠어요, 그게? 결국 이재명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이재명한테 주는 돈인데 이재명은 원래는 그거를 받아서 북한에 넘겨줘야죠. 근데 그냥 나한테 주지 말고 바로 거쳐서 가지 말고 바로 북한에 주시오. 이런 게 바로 제3자 뇌물인 그게 거예요. 거리가 직접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 제3자에게 주는 돈은 말하자면 뇌물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줘야 될 돈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신해서 줬어요. 대신 줬다. 그래서 그게 제3자 뇌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결국 뭐예요? 돈을 준 사람, 뇌물을 준 사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조사를 해서 판단이 되면 예. 그것만으로도 기소합니다. 입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재명 대표의 뭐 불구속 피의자 입건이 뭐 예. 아주 무슨 뭐 특이한 일이 아니고요. 보통 그냥 뇌물 사건 수사할 통상적으로 때 저렇게 통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화영 솔직히 전 부지사의 뭐 진술이 뭐 핵심이다 아니다 얘기하지만 예. 사실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이화영 굳이 뭐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도 기소하고 보통 다 유죄 판결 받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의자로 몇 건이 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이게 또 하나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요?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예. 그다음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고 백현동 수사도 진행 중이고. 이거 쌍방울. 지금은 이제 쌍방울인 대북송금. 거고. 예. 뭐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검사 또 검찰 수사관 또 수사 보조 인력까지 합하면 아마 여러 수백 명이 되겠죠. 여러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압수수색도 여러 수백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지금 있는 것 같고, 다만 전반적인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쭉 스크린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물증에 의해 가지고 증거와 물증을 쫓아가는 수사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를 진술에 의존하는 좀 거냐. 그런 거 아니냐. 예로 들면 단적인 예로 들자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이 유동규 씨를 향해서 사실만 이야기해라. 왜 이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돈을 줬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뭐 여기라 그랬다가 저기라 그랬다가 이래버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도 사실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만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해외 도피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라든지 또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 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귀국하는 순간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검찰이 수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언론과 또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회장을 기업 사냥꾼이다, 주가 조작범이다, 또 뭐 조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구속되고 나니까 김성태 회장 진술에 의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조폭, 기업 사냥꾼, 주가 조작범이었다가 지금은 또 이 진술이 100%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김성태 진술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을 보자면 검찰이 증거와 물증보다는 어떤 특정인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뭔가 수사가 진척이 됐는데 피의자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된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그 진술 여부, 보고 여부 뭐 이런 게 굉장히 쟁점이었는데 사실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받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두 차례 재판이 파행이 됐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전에.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해버렸어요. 뭐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지 이게 뭡니까 기회 달라 했는데 몇 번이나 파행이 되고 사임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재판부가 안 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그냥 선임하세요. 그래서 선정해서 우회 재판이 진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근데요, 박원석 전 의원님, 국선 변호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첨예한 이슈로 들어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국선 변호인이 임명됐다.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그 구속된 피고인이잖아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판도 지금 43번째 열렸어요. 그럼 국선 변호인이 새로 선임이 돼가지고 사건의 쟁점을 따라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거 지금까지 있었던 종이를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서류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고.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변호인은 어쨌든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이화영 이 부지사 입장에서 과연 국선 변호인한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 제일 불리한 사람은 같은 변호인을 놓고 가족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그러니까 제일 불리한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죠.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해광 측이 이제 사임 계획을 내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계속 그 법무법인 해광이 좀 맡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화영 부지사는 갖고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들하고 워낙 이견이 심한 데다가 가족들이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성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피고인을 방어하는 걸 넘어서서 일종의 정치적으로 법무법인 자체가 휘말리겠다. 이런 아마 위기감이 들어서 사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재판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또 걸리는 거네요. 그럼 지연되는 건데 당장에 어쨌든 그 이번에 백현동과 이 쌍방울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근데 백현동에다가 쌍방울 사건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설사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미 피의자 전환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쌍방울 사건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저 재판이 지연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특별한 유불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일 답답하게 된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판이 한층 어렵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재판 받기 참 어렵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을 계속 파행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일단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오늘 사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은요. 법카 얘기가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있죠. 제보자. 이분의 움직임도 계속 있고 이분의 어떤 입장, 내용, 설명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억울한 점은 없으십니까? 김혜경 씨하고 사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저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A 씨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A 씨와 그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배 씨 뭐 결국 재판받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쭉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근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법카 의혹의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얘기, 이재명 대표를 직접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법카 공익제보자 A씨. 그러니까 평일은 물론 법인카드 쓸 수 없는 휴일에도 직원을 시켜서 배달받는 수라상 의전. 그러니까 뭐 관사에서 뭐 휴일인데 그거를 법카로 결제하는 음식을 사와서 그거를 받았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있는가? 법카 사용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명절 선물이나 제사 음식도 모두 세금을 처리했다. 용도는 직원 경영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런데요, 궁금한 게 지금 저 제보자가 계속 저런 얘기, 그 사례를 아주 굉장히 상세한 사례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별다른 입장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무 탓도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제가 볼 땐 그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분명해서. 근데 이것도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렵다. 예. 그다음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지금 그 제보자 A 씨가 얘기할 정도면요. 예. 이 자료를 아마 수사기관이 검찰이든 누군가가 기관이 이거 아마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예,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섣불리 얘기했다가 당연히 또 뭔가 반박 제보자 A 씨가 틀린 얘기를 또 꺼내놓거나 이렇게 된다면. 네, 그러면 제보자 A 씨가 가만히 있질 않겠죠. 본인은 자료를 다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요. 샴푸요? 예, 그 샴푸를 청담동 일대 가서 샀다는 거예요. 제보자 A 씨가. 근데 보세요. 그 돈을 누구 돈으로 계산했냐면 일단은 제보자 A 씨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거를 다시 영수증을 누구한테 줄까요? 어디다 내는 겁니까? 만약에 법카를 이용했다면 경기도의 누군가가 격리 직원 내지는 누군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수증 갖다 주면 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갖다 경기도 비서실 직원한테 줘요. 그러면 그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돈을 계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주는 것처럼. 개인이 주는 것처럼 줘요. 예. 그러면 그 직원은
개인이 준 그 직원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드디어 직원 격려용 내지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도 그걸 처리를 하겠죠. 단계를 걸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 던지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약 던지기 하는 식으로 비서 던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수사했던 사람인데요. 예.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거를 갖다가 끊는 겁니다. 예.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고. 보통 흐름이 단절되게 한다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저런 얘기는 이 제보자의 어떤 언론을 통한 제보 내용, 뭐 다른 표현 쓰면 주장일 수도 있어요. 정치와에 대해서요,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의 입장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 설명이나 반응이 없어요. 도통. 다음 화면 하나 더 볼까요? 이 제보자가 또 이런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비서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인다.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세금 처리하는지 모르게 한다. 이게 마약 던지기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설명도 해놨어요. 그리고 비서들끼리 질문은 사적인 대화를 아예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신변 위협을 느꼈다. 호텔을 전전하다가 집도 이사를 했다. 본인이 약간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 놉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며칠 전에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좀 하나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익 제보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 대표의 불법적인 법인카드 유용은 국고 손실 그리고 횡령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죄,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꼼수를 용서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만이 경기도민과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비서들을 점조직처럼 움직였다. 제보자 얘기는 그래요. 그리고 비서들 간에 서로 사적인 대화도 못하겠다. 무슨 상황입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익 그 제보자 신고자는 이제 7급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5급 배소연 씨를 이제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배소연 씨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이제 총무과에 있지만 사실상 총무과에 출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인 김혜경 씨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소속이 있는 총무과하고도 완전히 별개인 거죠. 그다음에 또 지금 공익 제보자 역시 배소연 씨하고 뭐 관계돼 있고 다른 어떤 비서실 직원이라든지 총무과 직원하고도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식으로 이제 관계를 단절시켜 놓은 건데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처음에 이 법화 문제가 터졌을 때는 부인이 김혜경 씨가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을 썼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 법화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다 이런 걸 보고 또 완전히 이제 반전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뭐 샌드위치 사 먹고 뭐 제사상에 이 비용을 다 쓰고 이런 것도 참 놀랍지만 저는 또 놀라운 게 이게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했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하기 때문에 경기도청에도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어떤 것 때문에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호텔을 전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저는 이 공익 제보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마의 좀 단서를 좀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다들 접근하고 있어요. 공익 제보자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근데 상당히 매우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자, 상황이 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리 봐도 약간 좀 결코 유리하지 않는 상황들이 조금씩 뭔가 이게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이 내용은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책을 내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이게 책 제목인가 보죠? DK의 눈물. DK가 이게 정의의 여신. 법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저울, 추로 된 저울 들고 있는 그 여신상, 그 DK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따온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요. 자, 일단 요 책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조국 전 장관 2심 재판, 입시 비리 의혹 관련된 이 혐의 관련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있습니다.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들어보시죠. 제 일에 바빠서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 한 과목 F를 받아서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가 아니라 그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입장문에서 밝히셨지만 따님 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당선인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세요? 아들이 조원시 추가기도 가능성도 나오는데 아무 얘기는 안 했군요.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요. 검찰과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이른바 카톡 대화, 과거에 카톡 대화를 놓고 여러 가지 공방을 좀 벌였는데 그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이런 카톡 대화가 있다는 게 어제 재판에서 설명 나오는데 이게 2017년 3월,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된 그 시점이잖아요. 조민 씨가 어떤 교수님이 장학금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이 장학금 건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정경심 전 교수가, 그러니까 어머니잖아요.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라 보는데 절대 모른 척해라. 그럼 이거 보면 이거 뭔가 좀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요. 교수님이 장학금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하라.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이거 다 알고 지금 이런 거다.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뻔히 다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단속하나 보다 모른 척하라 이거를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모른 척하라는 의미지 장학금 얘기를 모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민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자격방에 양산생활, 그러니까 그 부산대를 말하죠. 양산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도 잘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 정미경 정책위원.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 설명. 아까 중간에 두 번째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화면 좀 다시 볼게요. 예. 당시에 교수와 제자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모른 척하라는 의미였다. 아니 우리를 바보로 좀 아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좀 바보로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가족 채팅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방 안에서 막 자기네끼리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편하게 얘기를 했겠죠,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기 보세요. 누가 봐도 아니 이거 지금 이번에 노한준 교수님 장학금 준다고 하는데 쉬해라,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장학금을 받으면은 야 자랑하잖아요. 예. 오 잘했다. 나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 한턱 쏠게. 그리고 애들하고 밥도 사고 뭐 술도 사고 막 그렇게 그럴 하잖아요.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엄마의 반응이 오케이. 야 이거 애들 단속하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장학금에 관한 거. 그다음에 더군다나 조민 씨가 그때 당시 유급을 했잖아요. F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장학금 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단속하는 거다. 모른 척하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법원의 판사와 검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먹히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약간 반론일까요? 뭐 반박하는 내용도 좀 공개된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기 뭐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부산대 장학금 특혜 이걸 얘기하면서 그 카톡 대화방 이런 것까지 해서 어제 얘기를 꺼내놓은 건데 조국 전 장관 측은 인권 말살적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정에 공방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내용이고요. 다음 아까 키워드 등장했던 책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에세이인데 자전적 에세이, 그러니까 본인을 다룬 거라는 거죠. 책 제목이 DK의 눈물이에요. 정의의 여신이에요. 이게 30일 출간 예정인데 일단 이런 책의 모습이에요. 내용 좀 잠깐 소개된 게 있어요. 아직 책이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용은 좀 알려졌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현실은 험난하지만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DK는 망나니처럼 칼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균형, 형평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박오석 전 의원님. 예. 책 제목이 심상치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법학자고 또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가 결국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정의의 여신인 DK를 등장시켜서 책의 제목을 삼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뭐 아직 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출간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아까 대략적으로만 좀 알려진 게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교수로서 혹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인 얘기라기보다도 10년간의 인간 조국으로서의 자전적인 얘기를 담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책이 나온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국 그 전 장관은 지금 교수직에서도 파면이 그렇습니다. 됐고 스스로 작가라고 법원에서 작가라고 소개하고 또 책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이제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도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출간하면 그 책을 또 구매하고 읽는 여러 독자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저술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저게 한편으로는 지식인으로서 혹은 어떤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뭐 학자였던 사람이 책 내는 게 저는 뭐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그냥 뭐 재판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니까 조용히 살아라.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렇다고 뭐 금치산자로서 조용히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쨌든 본인의 자유의 영역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버지 조국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판 기소까지 됐잖아요. 지금 딸 조민 씨도 최근에 여기 책이 아니고 이 본인의 그 SNS상에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 뭐 이런 걸 또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 하나 있는데 좀 마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여행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올리나 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하고 뭐 좋다, 힘든데 뭐 잘 쉬어야 된다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요즘엔 또 간간히 이런 반응이 있다는데 이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만 찾으시고 다른 일이라도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이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힐링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반응도 있다고 그럽니다. 홍석준 의원님. 아버지 조국, 딸 조민.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저는 조국, 조민 부녀가 참 좀 특이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정신세계. 그 부인이자 그 어머니가 지금 정경식 교수가 지금 감옥에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참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평범하진 않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표현을 써도 평범하지는 않다. 아무리 봐도. 특히 그 조국 교수, 조국 전 장관을 보면은 뭐 좀 약간 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책 제목도 DK 눈물인데 마치 뭐 본인이 이때까지 좀 정의롭게 좀 살아왔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자연스럽게 책 제목에서도 좀 읽을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조민 씨가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나를 뭐 그 남산이나 남영동으로 보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어떤 사상범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곳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그런 사안은 지금 과거에 했던 민주화 운동하고는 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위조를 한 어떤 완전히 잡범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특이한 어떤 자기 어떤 체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치권도 주목을 하겠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저렇게 책으로 또 남기고 싶었던 걸까? 뭐 이런 게 지금 정치권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주제로는요.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우선 키워드부터 좀 보시죠. 경찰 제공이요? 경찰에서 뭘 줬다는 걸까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 일단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기체로 드릴게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선만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뭔가 공통점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그리고 등상로 최근에서 등상로 이 성폭행범 이 진짜 몹쓸 인간. 근데 좀 영상으로 영 나왔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복장이. 티셔츠 색깔 같고요. 모자도 거의 흡사하죠. 마스크도 같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알고 보니요. 경찰에서 다 줬답니다, 저거. 경찰에서요. 모자, 마스크 써서 얼굴 가리라고 준 거예요, 그럼 경찰이. 티셔츠는 그렇다 쳐요. 티셔츠는 뭐 옷이 뭐 손상이 됐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요. 다음은 설명이 있어요. 신상 공개 이전에 신원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이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가리라고 저도, 마스크 주고 모자 주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어떤 법의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경찰이 저렇게 하는지 내부 지침이다. 예. 지침이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신상 정보 공개 결정 그러니까 신상 정보 심사위원회가 있거든. 예. 신상 공개 정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신상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라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다 가려야 된다? 못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법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경찰의 내부 지침이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피해자들의 이 원통함이라든지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현행범에 한해서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 예, 그리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 이거 빨리 경찰이 좀 손질을 해서 바로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저는 빨리 경찰이 빨리 좀 움직여서 이거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정 전 최고. 약간 이거는 아니 피해자를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냐라는 반응이 단박에 나와요 지금요. 당연히. 아니 피해자가 아니죠 가해자를. 가해자. 네, 제가 그렇죠. 표현을 잘. 가해자를 네. 이렇게까지 네. 보호해 주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그 문재인 정권 때 예. 이런 그 입법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아마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사실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 바로 처음에는 이런 몰랐는데 경우죠. 영상들을 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복장이 둘이 똑같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헛웃음이 나는 저는 장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이 내부에 대해서 한번 예. 다시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범죄 심리를 여러 이제 연구하는 예. 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 그 수사건으로 모든 언론에 다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보세요. 사법 시스템, 검찰 시스템 완전히 뭉개고 있습니다. 검찰한테 조직폭력배라고 거의 폭력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드디어 국가폭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범죄, 흉악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범죄의 이런 숫자가 더 늘고 이런 일들이 묻지마 범죄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도자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조금 갸우뚱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죠? 라는 질문이 자꾸 나와요.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는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 이슈가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요. 일단 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소개해드리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피해는 결코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 철두철미 건달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교율에 의한 인재라고 명백히 규제하시면서 당 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지적 전응아들, 당과 혁명 앞에 지낸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데 지금 북한에 수해가 크게 났다 그러는데 수해 현장에 본인이 그냥 바지까지 다 허리까지 오는 물까지 들어가서 막 엄청난 질타를 한 거거든요. 이거요, 이 박원석 전 의원님. 예. 근데 구체적으로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를 겨냥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갔다는데 큰일 나는 겁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러면 이거?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내각의 책임을 거의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책임을 지게 될 거고 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아마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 과거에도 보면은 어떤 경제 실패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처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간석지에 논이 다 물에 잠긴 건데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있었고 식량난이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알곡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제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제방이 뚫리면서 이 농지가 다 물에 잠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지워야 되고 누군가에게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에게는 오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참모들 중에 누군가가 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책임을 어쨌든 내각 총리한테 지우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내각 총리가 책임을 지게 되면 이 경질의 폭이나 책임을 지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홍석주 의원님, 저런 얘기나 저런 사진을 일부러 공개한 거겠죠? 일부러 공개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의식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은 이제 평안남도 지역에 이제 그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있는 논입니다. 근데 북한은 태풍이라든지 홍수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은 그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취약한데 물을 담고 있지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올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저 지역도 별 피해가 없는 지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현장에까지 나가서 크게 질책하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최근에는 평양 부근에서 폭발 폭발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결국은 북한의 어떤 민심이 이 심각한 상황에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각 총수상에 대해서 책임을 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표현이요. 틀려먹은 것들, 건달뱅이 이런 거를 북한 방송에서 그냥 다 전달한 내용 그대로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심상치 않은 또 처형 이런까지 약간 전망처럼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